이번엔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네. 영업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겠죠. AI 생명의 제품 중에서 단영 학생이 선택한 제품 뭔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무배당 100세대 건강 걸작 보험입니다. 건강 상해 보장인데요. 보통 암과 뇌출혈 같은 보험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만 원대 보험 납입금을 부과되고요. 그리고 5천만 원까지 보험을 받을 수 있고 65세 이전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1억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타겟층은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험료도 받고 건강관리와 사후관리까지 받으실 분들이 이 보험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바이얼리티 통합형인데요. 5년 동안 우리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일단 바이얼리티 통합 앱을 받으면 거기서 나의 키, 나이, 혈압, 운동량 이런 것들을 적어놓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심장박동수도 적어놓고 또 건강관리, 또 건강검진 결과까지 5년 동안 계속 축적을 쌓아놓으면 그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럼 그 상태로 이 앱 서비스가 신체 활동 수행을 5년 동안 기록을 해놓습니다. 또 걸음수에 따라서 걸음을 많이 걸으면 포인트가 쌓이기도 하는데요. 이 포인트가 많아질수록 4가지의 그렇게 브론즈, 실버, 골드, 프리미엄의 등급으로 나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품권 할인 등이나 또 보험료 할인 같은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라고 말을 하고요. 어플을 활용해서 걸으면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고 사후 관리를 예를 들면은 간병인을 지원한다든지 전문 간호사가 방문 상담도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네, 단영 학생의 홍보 잘 들었고요. 신영 씨는 어떻게 구매할 의사 있으신가요? 좀 귀에 쏙쏙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네. 더 연구를 좀 해봐야지 나중에 이거를 정말 가입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보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다 보니까 네, 뭔가 귀에 잘 안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보험은 왜 이렇게 어렵나요? 그래서 저는 구매를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상국이 형은요? 네. 저도 약간 이게 처음부터 어려웠어. 약간 무배당 100세 뭐부터가 어렵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얘기를 뭐 브론즈, 실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뭐 해줬는데 차라리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죽으면 얼마 주고 월에 얼마고 얼마고 교통사고 나면 100만 원 주고 네. 그런 게 쉬운데 이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냥 보험을 이게 안 하다 보니까 좀 쉽게 좀 더 설명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쌤? 상국 씨랑 저는 완전히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더 파악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매달 얼마 내고 몇 년 넣어야 되고 암별로 뭐 얼마를 받는다라든지 그 사이에 이제 정보를 좀 넣으면 좋겠죠. 최근에 뭐 국내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무엇이고 뭐 최근에 뜨고 있는 암이 무엇이고 뭐 이런 거를 좀 나눠가지고 뇌출혈 사망자가 뭐 20, 30대 최근에 많다더라 이런 최근 소식까지 전하면서 좀 가입시킬 수 있는 어떤 설득력이나 논리를 좀 쌓아가는 게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늘 이제 보험 약관 같은 거 보면 진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답하고 그냥 동의해버리는데 이걸 왜 쉽게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모르게 해가지고 더 뭔가 이득을 많이 남기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까지도 또 갖게 되네요. 네. 맞아요. 네, 홍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단영 학생 나이에 보험을 아마 들어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매 전략을 잘 못 짜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들을 때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건 항상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 얼마씩 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내가 이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보험사들이 돈 낼 때는 뭐 다 내라고 하지만 줄 때는 잘 안 준다고 하는데 내가 낸 보험금을 내가 제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결국 궁금해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 두 부분에 대한 전략과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건강 관리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추가된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가야 되는데 이 중심축을 좀 배제한 상황에서 프로모션하고 마케팅에 대한 키워드만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 계약과는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좀 정확하게 잡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AIA 생명 우리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보험에 대해서 보험은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프거나 상해 질병이 걸렸을 때 마음도 아픈데 금전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 좀 더 마음이 좀 더 무거워질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보험이 있으면 조금 더 부담을 덜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 세대에는 보험에 드는 세대가 아니어서 보험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의료보험을 받아도 몇백이 깨지는 상황이었는데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보험을 든 사람들은 그 실비보험만 청구를 해도 본인이 부담한 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갑작스러운 상황에 보험이 있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한 80% 학생들이 다 그런 사례를 들어요. 어르신들 사례를. 우리 부모님이 어땠다, 우리 뭐 할머님이 어땠다. 근데 뭐 그것도 다 진솔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너무들 많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이라는 것도 이제 좀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아마 더 시장이 커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탄탄하기에 내가 나중에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워졌을 때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가족, 자식들이 나를 케어해주는 시대인데 이제 그런 시대가 이미 지금 바뀌고 있잖아. 1인 가구로 바뀌고 있으니까 비혼주의도 많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보험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좀 시장의 개척과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가 기존의 단영 학생이 얘기했던 부분에 좀 추가되면 더 이야기가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신영 아나운서에게 또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네.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보험에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지인이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권유를 해서 뭣도 모르고 내기를 들었다가 그 지인은 일을 그만두면서 제대로 관리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2개를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 지인을 좀 도와주면서 주변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서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좀 안 좋게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그걸 느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AIA 생명에 입사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더 좀 좋은 제품도 좋은 뭐라 그래야 되지? 좋은 보험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 때 좀 더 친숙하게 접근을 하면서 잘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매할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설계사의 이탈률 관련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보험업에서의 아주 중요한 이슈죠. 근데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상국 씨가 시도했지 질문을 받을 거예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인데 그러면 설계사들 이탈률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책이 나오기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답변할 때는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개진하게 되면 추가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겠죠. 이탈률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지인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설계사분들이 처음에 일을 하게 되면 100% 내 아는 친구들, 지인들로 영업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면은 설계 업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보험 설계 업종에서는 이제 키맨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내 인적 베이스를 다 활용해가지고 추가적인 키맨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전에 몰랐던 사람이겠죠. 그럼 이 고객이 계속 나에게 고객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키맨들을 많이 갖고 있는 설계사들이 롱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지금 설계하시는 분들도 어떤 특정 컨셉을 잡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계층, 어떤 소득 수준의 주 고객들을 항상 상대한다라는 식의 아니면 보험 상품 자체 컨셉을 잡기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의 전략들을 좀 얘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KDB 산업은행입니다. Korea Development Bank, KDB 산업은행은 1954년 산업개발과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정책 금융기관입니다. 한국전쟁 후 경제 재건을 주도하고 국가 성장 동력 확보,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해왔는데요. 때문에 주된 자금을 상업은행에서처럼 예금에서 구하지 않고 금융 채권 등을 발행해 조달하고 단기적인 운전 자금보다 장기적인 설비 자금 융자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민영화 방침에 따라 사는 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 2015년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면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고요. 제1금융권은행으로 은행법에 적용을 받아 정부에서 100% 지분을 보유, 신용등급은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합니다. 네, 산업은행은 이렇게 좀 이렇게 로고도 그렇고 광고라고 할까요? 좀 그런 걸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일반 은행 중 하나로 봤는데 역할이 많이 다르군요. 우리 규현 학생 산업은행 잘 알고 계신가요? 뭔가 친숙하게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일반 은행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산업은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볼까요, 전쌤? 네, KDB 산업은행과 관련해서 지난 1년간 5,5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언급량이 뭐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연관어를 보면은 산업은행, 회장, 경영, 금융, 투자, 구조조정, 법정관리, 구조 이런 단어들 볼 수가 있고요. 두 개의 기업이 이제 눈에 띄는데 금호타이어하고 한국 GM이에요. 이 두 개 회사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자금난을 겪을 때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좀 살릴 때까지 안정적으로 좀 자금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기사들이 상당히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홍쌤 산업은행의 채용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권 A매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융권을 꾸준히 오랫동안 준비했던 친구들의 메이저 은행이라고 하면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 또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은행을 꼽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당연히 쉽지 않은 포지션이고요. 사실은 고시급으로 좀 과거에도 이제 이해가 됐고 지금은 근데 NCS가 적용되면서 좀 많은 학생들을 더 풍부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19년도 그 신입행원 5급 채용이 지금 진행 중인데 실제로 보면 은행의 일반 직군 여기서 채용되는 인원이 약 한 49명 내외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직군에서도 한 10명 내외, 그다음에 전산 직군에서 한 6명 내외 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공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채용 인원을 정확하게 좀 공지하는 편이고요. 연령이라든가 학력, 전공에는 제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서류 심사에서 20배수 정도의 채용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류 필기 시험이 이제 이루어져요. 여기서 한 채용 전체 인원의 한 3배수 정도를 선발하게 되니까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일반 직군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 그다음에 경제학, 법학 이 중에 하나를 택일해가지고 전공 시험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기술 직군을 도전하는 친구들도 빅데이터, 그러니까 통계나 산업과학을 전공했던 친구들, 은행권에서는 요즘 빅데이터가 아주 주요한 이슈거든요. 그 외적으로 정보통신공학, 생명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직군의 채용도 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산 쪽에서는 전산학 시험을 좀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디테일한 직무 지식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시사 논술 관련된 부분의 평가가 또 이루어지고 덧대어서 NCS에서 진행되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공기업들 도전했던 친구들이 NCS 준비를 하는데 산업은행은 그것과 함께 본인의 전공 분야에 대한 학업 이력도 갖고 있어야 실제적으로 이 시험을 좀 뚫어낼 수 있을 거예요. 면접장으로 가게 되면 채용 인원에서 한 1차 면접이 1.5배수 정도로 채용이 이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면접의 경쟁률은 좀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서류 심사와 필기 전형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덧대어 말씀드리면 이제 대학원에서 빅데이터 공부할 때 보면 같이 다니는 그 학생들 중 한 30~40%가 은행에서 온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고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대학원을 갈 때 본인의 전공 플러스 뭐 빅데이터나 정보보호대학원 이런 쪽에 이런 또 다른 스펙을 갖고 있으면 아마 취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산업은행 시험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 형. 네, 산업은행은 미성년자는 거래하기 힘들다고 카더라. 예,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미성년자건 뭐 성인이건 뭐 다 거래가 자유로운데 산업은행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통장을 만들려면 부모님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통장 만드는데 부모님 허락까지 만드는?
아무래도 좀 이런 뭐 우리가 나누는 산업은행이라든가 IBK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 또는 특수은행들은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다소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은행 대비 지금 이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은 모두 이제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분들이 되겠죠. 법정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오지 못할 때는 그 방문하지 못한 이런 신분증과 또 인감증명서를 갖고 이런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요. 다른 은행들 대비는 좀 이런 것들이 좀 꼼꼼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은행 직원들 연봉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올해 11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요. 평균 연봉이 4,214만 원인데요. 사원이 3,976만 원, 대리가 5,503만 원, 과장부터 이제 연봉이 대폭 올라갑니다. 7,025만 원, 차장 8,462만 원, 부장이 되면 1억 4,6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역대급 아니에요? 많이 받네요. 네. 네, 그럼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영. 네,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사회적 채권, 샵 일자리 창출입니다. 앞서 우리 산업은행의 역할이 일반 시중은행과 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채권도 개인이 아닌 환경보호나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채권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네, 채권 발행이 어떻게 일자리를 이제 만들기에 도움이 될까요? 산업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금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이것들을 좀 일자리 창출하는 일들에 좀 투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주요 그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2년 만기 3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사회적 채권의 국제 지침에 맞게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국내 사회 문제 해결에 좀 한해서 사용하는 목적도 아주 뚜렷하고요.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위험성도 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태동 단계에 있는데 이런 시장을 좀 활성화해서 앞으로 환경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사회 책임 투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좀 일조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국내 기업들에 또 쓴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산업은행의 역할이 어디까지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 은행들이 진행하는 CSR 활동과 네. 그다음에 우리의 국책은행 산흥위 안에 활동들은 전혀 이제 다른 활동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존재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보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민간 은행들이 투자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산업은행에서 커버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보안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이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는데 이 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작업을 산업은행에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고 한국 GM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GM 자본이 지금 GM을 운영하고 있는데 군산공장 하나만 폐쇄가 돼도 거기 있는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기 딸려 있는 협력업체가 약 한 5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단일 기업 하나가 그 기업의 주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그런 요소들을 민간은행들, 커머셜 뱅커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사결정 권한으로 국가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거시적 의사결정은 좀 어렵죠. 그런 부분들을 산업은행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지금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완성차 업계에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돼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 상선을 두고도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은행, 물론 어찌 보면 사회공헌활동인데 업의 본질 자체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선도와 보안, 금융시장의 두 가지 요소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신의 직장, 샵 복지 오브 더 복지입니다. 우리 금융권이 복지도 좋고 연봉이 좋다는 거는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산업은행이 복지 중에 최고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복지가 어느 정도길래 그런가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복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출산이라든지 육아, 가족 돌봄, 그다음에 학업을 위한 시차 출퇴근 제도, 이런 유연근무 제도 가장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고요. 정부가 운영하다 보니까 정부가 목표로 한 것들을 가장 빠르게 흡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휴일 당직 근무 같은 경우도 그 수당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출근 전인 오전 6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대해서 10분 단위로 또 시간의 근무 수당. 사실 출근 전에 시간의 근무 수당 받기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도 다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불임 부부의 임신을 위한 시술을 하면은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도 또 부여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 항목이 기존에 이제 도서 구입비 같은 곳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항공료나 자유여행, 교통비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 쓰임도 폭이 훨씬 넓어졌고요. 평균 연봉 말씀해 드렸는데 그거는 정규직, 비정규직 합산한 거였고 정규직만 놓고 볼 때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1억 178만 원입니다. 정말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겠죠. 들어가기가 그만큼 힘든 회사인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산업은행 연봉이 하나은행이 9,200만 원, 국민은행 9,100만 원, 신한은행 9,100만 원, 우리은행 8,700만 원. 이 4대 시중은행보다도 훨씬 높다라는 것이 아마 많은 학생들이 꼭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은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복지 오브 더 복지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공적 사업을 하는 은행이 복지가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홍쌤?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사실은 이제 국책은행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민영화된 단체예요. 그래서 좀 일반 은행의 잣대와 공무원의 잣대를 같이 좀 상충시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산흥 측에서는 임금이 높은 이 경력이 있는 이 직원의 비중이 전체 산흥의 한 40%가 넘는 이런 좀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은행에서 경력을 쌓다가 산흥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연봉이 좀 올라간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산업은행 신입 직원들의 초봉은 한 4,861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제1금융권의 연봉 수준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또 물론 높지만 엄청나게 또 높은 것은 아니다. 전반적인 시선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번엔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 이규원 학생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영업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겠죠. 이 산업은행 제품 중에서 이규원 학생이 선택한 제품 어떤 건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보통 별도의 적금 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용돈이나 월급 통장을 좀 무의식적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 주위에는 나중에 핸드폰비, 교통비가 빠져나가야 하는데 미리 용돈을 다 써버리는 불상사를 막으려고 형제나 자매에게 돈을 맡기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그 어느 연령보다 20에서 30대 분들이 많이 겪을 텐데요. 또 이 세대들은 특히 요새 트렌드인 소확행과 짠테크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나온 적금 상품이 바로 데일리 플러스 자유적금입니다. 이 상품은 고객의 일상 소비랑 연결해서 체크카드를 이용할 때마다 자신이 설정한 금액 단위 미만의 짜투리 금액이 자동으로 적금이 된다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산업은행 체크카드랑 이 적금 통장을 연동시키고 10,000원, 5,000원, 1,000원 중에 단위를 설정합니다. 제가 만약 5,000원으로 설정해놓고 체크카드로 23,000원을 긁었다. 그러면 5,000원 마이너스 3,000원인 2,000원이 자동으로 적금 통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강제 저축 방식을 통해서 좀 아무 생각 없이 빠져나가는 푼돈이 또 다른 통장에선 뭉칫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처럼 목돈 투자는 엄두가 안 나는 현실에서 짠테크와 소확행에 걸맞는 아주 기발하고 특별한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잘 들었습니다. 자, 뭐 다들 제품을 네, 제품에 이용할 대한 설명은 굉장히 정확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그럼 다른 은행에는 이런 비슷한 제품이 없는지 그것들과의 차이는 뭔지 그런 게 좀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꾸경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도 뭐 잘 들었는데 근데 뭐 이거를 지금 당장 만들지 안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었어요, 사실. 예.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 뭐 내용적으로는 늘 보면 준비를 잘 해오는 것 같아요, 규원 학생이. 그러나 몇 번 지적한 바도 있지만 말이라는 건 사실 잘 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해 온 것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까가 늘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늘 좀 차분하고 조근조근 말을 잘하는 편인데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같으나 이상하게 귀에 걸리는 내용이 조금 약하다라는 거. 이거는 좀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좀 더 명확하게 뽑는다든지 내가 공부하고 준비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까에 대한 좀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매번 드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한번 녹음을 해보시고 들어본 이후에 이게 왜 내용 같은 것들이 잘 들리지 않을까에 대한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준비 많이 했는데 상대방에게 전달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운이 좋은 박신영 아나운서나 좀 말이 귀에 잘 들리는 사람들의 어법이나 화법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보면 어떨까. 뭐 큰 시간이 들진 않거든요. 네, 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녹음해서 들어보면은 맞아요. 제가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목소리랑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언어 습관 같은 것도 귀에 쏙쏙 네, 들어와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홍 쌤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선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은행이 KDB 사는이기 때문에 규현 학생이 얘기했던 식의 접근은 사실은 이제 일반 은행에 더 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 사는으로 지금 이 뭐 금융 서비스 관련된 제안을 하기 어렵기에 이쪽으로 잡았던 건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소확행, 그 다음에 1인 가구라는 타겟팅이죠.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1인 가구들이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카드사의 매출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제1금융권 입장에서는 요즘 또 젊은 층들이 저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축에 대해서 재미를 부여하고 또 1인 가구들에게 작은 돈이지만 쉽게 저축할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은 저는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발표가 나왔지만 발표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은행이 왜 1인 가구를 잡아야 하고 1인 가구의 이런 소비 패턴이라는 건 한 번의 저축이 아니라 지속화되고 또 1인 가구들의 시장이 점점 커진다는 그 배경을 좀 깔아줘야겠죠. 그러니까 발표를 진행할 때 본인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 배경 정리,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한 핵심,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마지막에 이를 통한 기대 효과, 이렇게 좀 4단계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딜리버리가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현 학생이 발표력이 좀 좋은데 이런 논리 구조에 대한 정리가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전달이 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